15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딱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현대 한국을 만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고립된 왕국에서 시작해서 식민 지배, 전쟁, 분단까지 다 겪고 지금의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딱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할 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이런 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저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한국 근현대사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막,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역사를 꿰뚫어 볼 뼈대가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개항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제강점기,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의 현대입니다. 간단하죠? 이 세 가지 핵심 기둥만 딱 잡고 가면 복잡했던 역사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 분석도 바로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야말로 숨막히게 몰아쳤던 시기.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한국을 세계 무대로 강제로 끌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정말 정신이 없죠?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시작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이게 최초의 불평등한 근대 조약이었는데 이때부터 항구를 강제로 열어주고 일본인에게 치외법권까지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시작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사건들이 연달아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터지면 그게 다음 사건의 도화선이 되고 그 속도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건들 중에서 딱 하나의 기준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1894년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왜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패한 관리에 저항해서 일어난 내부의 농민 봉기였잖아요. 근데 이걸 진압하겠다고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해요. 그러자 일본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이걸 빌미로 군대를 파병하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완전히 국제전으로 판이 커져버린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 내부의 봉기가 일본 같은 외세에게 자,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준 셈이 된 거죠. 직접 개입할 명분을 그냥 손에 쥐어준 거예요. 농민들이 원했던 건 개혁이었는데 그 결과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개혁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압력 아래서 시작된 갑오개혁. 이때 수백 년 된 신분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폐지되죠. 그리고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 같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을미개혁도 있었고요. 마지막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해보려던 광무개혁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내 외부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필사적인 노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입니다. 통치하려는 자와 저항하는 자. 일본의 식민정책과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는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붙었던 그 35년간의 대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대 첫 10년은 그야말로 공포 정치였습니다. 일본은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말 그대로 군합발로 통치했고 태형, 그러니까 곤장을 때리는 형벌까지 부활시켰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땅도 엄청나게 빼앗아갔고요.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혹한 통치에 맞서서 국내에서는 비밀 조직을 만들고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면서 저항의 불씨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919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3.1운동이죠. 이 전국적인 비폭력 만세운동은 독립투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고 결국 체계적인 독립운동의 구심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3.1운동에 깜짝 놀란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시대가 열리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만적인 거였어요.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꿨다면서 경찰 인력은 오히려 몇 배나 늘렸거든요. 그리고 1925년에는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더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런 교묘한 탄압에 맞서서 우리 독립군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엄청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등 무장투쟁을 더욱 격렬하게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와 40년대, 일본은 전쟁에 미쳐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없애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우리말도 못 쓰게 했죠. 국가 총동원법으로 사람과 물자를 모조리 전쟁에 끌어갔고요. 바로 이때 우리의 저항도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연합군과 함께 해방을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게 된 거죠. 1945년 드디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투쟁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죠. 현대한국을 관통하는 두 개의 거대한 과제, 바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보세요. 1960년 4.19 혁명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1980년 광주에서는 신군부에 맞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이 그냥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각 세대가 자기 시대의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 바로 통일을 향한 여정입니다. 1972년 처음으로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1991년에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5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정말 끈질기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따라오셨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비슷비슷한 단체나 사건들이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거든요.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독립운동 단체 중에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 정말 헷갈리죠? 이건 이렇게 정리하세요.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암살이나 폭파 같은 직접적인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김구 선생이 만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바로 이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기도, 리더도, 주요 활동도 전혀 다르죠. 통일 관련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랑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뭐가 다르냐? 91년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체제를 인정하자고 약속한 실무적인 합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000년 6.15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역사상 최초로 만나서 이뤄낸 그야말로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었지만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만들어진 한국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한 공식 군대, 정교군이었다는 점, 이것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국 이겁니다. 강제로 문을 열어야 했던 개항기, 끈질기게 맞서 싸웠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 이 세 개의 막은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한 국가의 투쟁과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이야기인 거죠. 정말 격동적인 과거와 역동적인 현재를 동시에 가진 나라잖아요. 이 역사를 알고 나니 지금의 한국이 더 잘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나라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역사가 쓰이게 될까요?